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19년 제1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탄소 1kg을 연소시키면 3만 kcal per kg, 수소 1kg을 연소시키면 34,000kcal per kg의 열량이 발생한다. 자, 프로판 1kg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연소열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팁에 보시게 되면 프로판이 있어요. 그죠? 프로판이라는 것은 탄소가 3개, H가 8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프로판의 분자식이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처럼 프로판의 분자량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판의 분자식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판을 구성하는 성분이 탄소와 수소죠. 그래서 각각의 연소열이 탄소에 대한 연소열과 수소에 대한 연소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프로판 중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양과 수소가 차지하는 양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프로판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탄소의 원자량이 10입니다. 12짜리가 3개. 그리고 수소의 원자량이 1이죠. 1짜리가 8개. 그래서 44예요. 그리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 연료의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44kg의 프로판 중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양을 우리가 살펴보면 탄소는 프로판 중에서 몇 개를 차지하죠? 3개. 탄소의 원자량이 10이죠. 그래서 44kg 중에서 3 곱하기 12kg이 탄소에 대한 값이에요. 반면에 수소에 대한 값은 44kg 중에 원자량이 1짜리가 수소가 원자량이 1이니까 몇 개 있어요? 8개. 그래서 44kg 분의 8kg이 수소에 대한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44kg 분의 36kg이 프로판을 구성하는 탄소예요. 그러면 프로판을 구성하는 탄소에서 탄소 1kg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연소열이 3만 kcal per kg 말이에요. 자, 그리고 수소 1kg에 해당하는 연소열이 34,000kcal per kg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프로판 얼마에 해당하는가? 1kg에 해당하는가?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는 연소열은 3727.27kcal라는 연소열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프로판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양과 수소가 차지하는 양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쉽게 문제를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백필터라는 것은 여과 집진 장치의 종류죠. 백필터의 먼지 부하가 420g/제곱미터에 달할 때 탈락시킨다면 탈락시간 간격을 계산하시오. 여기서 탈락시간이라는 것은 백에 포집되어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것을 탈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지 제거 시간이 탈락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단서에 보시면 가동 상태는 백필터의 유입가스 함진 농도가 10g/m의 삼성, 여과 속도는 2cm/s다. 자, 먼저 팁에 보시게 되면 먼지 부하 LD라는 것은 입구 농도 곱하기 VF, 이동하는 속도, 여과 속도겠죠? T, 먼지의 탈락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입구 농도밖에 안 주어져 있잖아요. 농도가 CI가 입구 농도니까 입구 농도만 주어졌을 때는 100% 제거됐다는 뜻입니다. 먼지 농도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입구 농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자, 입구 농도는 입구 농도 마이너스 출구 농도, 입구 농도 곱하기 제거 효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 효율이 지금 없기 때문에 100%가 제거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먼지를 탈락을 시키려고 하면 백에 먼지가 포집돼야 되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제거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거되는 농도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입구 농도라는 것은 제거되는 농도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입구 농도만 있고 효율이 없을 때는 100%가 제거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입구 농도를 그대로 쓰면 되고,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가 있으면 그 차를 대입하시면 되고, 입구 농도와 제거율이 나와 있으면 입구 농도 곱하기 제거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먼지 부하 LD가 얼마냐면 420g/제곱미터예요. 자, 그리고 입구 농도가 10g/m의 삼성입니다. 그리고 VF라는 여과 속도가 2cm/s니까 미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 cm/s를 미터/s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하면 되나요? 10의 마이너스 2성. 따라서 0.02 미터/s, 그리고 탈락 시간 t.
따라서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420에서 10 곱하기 0.01을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2100초가 나왔어요. 그럼 초를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분으로 계산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2100초는 1분은 뭐죠? 60초. 그래서 초가 없어져야 되니까 60초가 아래쪽에 1분이 위쪽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세크 없애면 분이 나와요. 그래서 35분을 우리가 탈락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부알이라는 식 자체 내에서 농도를 정확하게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거된 농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면 헨리의 법칙을 따른 유해가스가 물속에 2.0kmol/m의 삼성만큼 용해되어 있을 때 분압이 258.4mH2였다면 이 유해가스의 분압이 38mHg로 될 때 물속의 유해가스 농도를 계산하시오. 단 기타 조건은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헨리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헨리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죠? 따라서 헨리 법칙에서 P가 압력입니다. 압력인데 분압이라고 그러죠. 분압 P는 H 곱하기 C로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H라는 게 뭐죠? 헨리 상수. 그리고 C라는 게 농도예요.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2.0kmol/m의 삼성 농도가 있습니다. 자, 이때 분압이 얼마라고 했느냐면 258.4mH2O P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분압이 38mHg P2가 되겠죠. 이때 뭐를 계산해요? 유해가스의 농도 C2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건 자체를 보시게 되면 어떤 관계가 있죠? 압력 P와 농도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압력 P와 농도에 대한 상관관계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죠. 따라서 P는 C의 어떤 관계? 비례관계. 따라서 비례관계라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압을 잘 보시면 하나는 단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mH2O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단위가 뭐라고 되어 있죠? mHg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력의 단위를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단위를 환산을 해요. 그래서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비중을 보셔야 됩니다. 비중. 자, 여기서 우리가 mH2O를 mHg로, mHg를 mH2O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서가 수온주의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수온주의 비중을 계산했을 때는 우리가 기준기압이 있습니다. 기준기압 또는 표준기압이라고 그러죠. 1일 ATM은 760mHg 그리고 1332 mH2O의 값을 가져요. 자, 따라서 수온주의 비중을 계산을 했을 때 1332mH2O에서 760mHg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면 13.6이 나오고 단위가 mH2O/mHg죠. 그래서 13.6이라는 값은 1332mH2O와 760mHg의 관계에서 우리가 산출한 비중이기 때문에 두 개의 단위를 전환시켰을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mH2O를 mHg로 환산할 때, mHg를 mH2O로 환산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mH2O에 13.6을 나눠주시면 mHg가 되고 mHg에는 곱하기 13.6을 하면 mH2O가 돼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개의 단위를 바꿔줘야 되겠죠. 만약에 mH2O를 mHg로 바꿔주려고 하면 mH2O에 13.6을 나눠주시면 되고 mHg를 mH2O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mHg 곱하기 13.6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먼저 C1 2.0kmol/m의 삼성일 때 압력이 258.4mH2O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농도일 때 압력이 얼마냐면 38mHg. 따라서 지금 조건에서는 38mHg에 13.6을 곱해서 mH2O로 바꿨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농도 C의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면 4.0kmol/m의 삼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반대로 단위를 환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2.0kmol/m의 삼성일 때
258.4mAh/초. 자, 이 값을 mAh로 고치기 위해서 13.6을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mAh가 되겠죠? 자, 는 C일 때 38 mAh. 이렇게 문제를 풀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풀어놓은 문제와 지금 제가 설명했던 문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풀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압력의 단위를 두 개의 단위를 한 개의 단위, 동일한 단위로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게 헨리 법칙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질소산화물은 스몰 NOx와 퓨얼 NOx로 생성된다. 각각을 설명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질소산화물은 다른 오염물질과 특이하게 연료 중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도 배출되지만은 연료 중에 질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배출이 돼요. 대기오염 물질이라는 것은 연료 중에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배출되거든요. 연소시에서. 그런데 질소산화물은 왜 연료 중에 질소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출되느냐면, 우리가 공기를 보시면, 자, 공기를 구성하는 성분을 보면 질소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산소라는 성분이 있죠. 자, 질소와 산소는 최적비와 그리고 질량비 두 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자, 질소는 최적비로 79%, 질량비로 76.8%. 자, 산소는 최적으로 21%, 질량으로 23.2%를 차지해요. 그래서 연소용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 질소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같이 들어가니까 배출됐을 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용 공기를 이용을 했을 때 지금처럼 공기 중에 질소가 7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용 공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질소가 많이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료 중에 질소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경우에서는 연소용 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스몰 NOx라는 것은, 스몰이라는 것은 온도죠, 온도. 그래서 스몰 NOx에는 온도적인 측면의 NOx예요. 그리고 퓨얼 NOx라는 것은 퓨얼은 연료죠. 그래서 연료적인 측면의 NOx. 그러면 온도적인 측면에서의 NOx라는 것은 고온 상태에서 공기를 주입해서 연료를 연소할 거죠. 그러면 공기 중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연료는 완전 연소를 해야 되니까 고온 연소를 하겠죠. 따라서 고온의 온도에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생기는 경우죠. 그리고 퓨얼 NOx라는 것은 연료 중에 질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 배출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내용을 보시면, 자, 먼저 스몰 NOx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줄여서 나타내면 온도적인 측면의 NOx라고 그랬어요. 자, 연료는 고온에서 연소를 시킵니다. 따라서 고온에서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생기는 질소산화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반면에 퓨얼 NOx라는 것은 연료적인 측면의 NOx라는 것은 자, 연소시에 연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성분으로부터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을 퓨얼 NOx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면 로신 라밀로 공식을 쓰고 각각 항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나와 있어요. 자, 먼저 R%,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로신 라밀로 공식은 R%, 여기서 R은 최상 분율이에요. 최상 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자의 크기가 20마이크로짜리를 계산을 한다고 보면 거기서 DP라는 게 입자의 크기거든요. 그럼 최상 분율 R이라는 것은 20% 이상이 차지하는 값을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20마이크로 이하짜리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R%라는 최상 분율을 계산을 해서 100에서 R%를 빼줘야지 20% 이하가, 다시 말해서 최하 분율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신 라밀러 분포 공식을 보시면 R%는 100EXP 마이너스 베타 DPN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EXP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EXP라는 것은 E의 X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대수의 미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은 입경계수, 그리고 N이라는 것은 입경지수입니다. 그리고 DP라는 것은 먼지의 입경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로신 라밀러 공식을 쓰시고 R, 그리고 베타, 그리고 DP, 그리고 N에 대한 용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면 공기역학적 직경과 스토커스 직경을 설명하고 설명하시오. 단 반드시 밀도와 침전 속도를 포함시켜서 설명하시오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기역학적 직경, 스토커스 직경, 마틴 직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를 해서 마틴 직경 정도까지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서술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공기역학적 직경과 스토커스 직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 먼저 공기역학적 직경을 보면 본래 먼지와 침강 속도가 동일하나 밀도가 1g/cm의 삼성인 구형입자의 직경이에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밀도가 1g/cm의 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기역학적 직경은 밀도를 1g/cm의 삼성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요. 아시겠죠? 단지 먼지와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은 침강 속도만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죠. 반면에 스토커스 직경 같은 경우에서는 알고자 하는 입자상 물질과 여기서 입자상 물질이 먼지가 되는 거죠. 자, 입자상 물질과 같은 밀도, 같은 침강 속도를 갖는 입자상 물질의 직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공기역학적 직경은 먼지와 침강 속도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스토커스 직경 같은 경우에서는 자,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입자성 물질, 먼지와 밀도와 침강 속도가 같아요. 단지 공기역학적 직경은 밀도는 1g/cm의 삼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지와 같은 밀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지와 침강 속도와 밀도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서술해 주시면 돼요. 두 가지가 동일한 값을 가지느냐 아니면은 밀도가 1g/cm의 삼성을 가지느냐. 그래서 침강 속도는 동일하나 밀도가 1g/cm의 삼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공기역학적 직경. 그리고 침강 속도와 밀도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은 스토커스 직경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보시면 전기 집진 장치에서 10의 4승 5cm 이하일 때의 현상과 방지 대책을 두 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전기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봤겠지만 집진판이 기본이 두 개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집진극이라고 하죠. 집진극은 항상 플러스 극을 맞춰 놓습니다. 자, 그리고 방전극을 설치를 해요. 방전극을 설치를 해서 어떤 방전을 시키죠? 코로나 방전을 시켜요. 그래서 먼지 입자의 전하를 부여해서 어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부여해서 입자가 집진극에 포집이 되게끔 만드는 원리예요. 그래서 기본이 집진극은 두 개를 기본으로 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전기 저항이에요. 그래서 전기 집진기에서 효율이 가장 우수한 범위를 보면 정상 범위라고 그러죠. 정상 범위가 효율이 우수한 범위예요. 항상 장치는 효율이 우수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얼마죠?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5cm예요. 자, 그러면 이 범위를 항상 조건을 만족하는 건 아니겠죠. 자, 따라서 10의 4승 5cm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0의 11승 5cm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의 4승 5cm 이하가 되면은 우리가 재비산 현상이라고 해요. 자, 반면에 10의 11승 5cm 이상이 되면은 역전리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재비산 현상이나 역전리 현상이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효율이 저하되는 거죠. 자, 재비산 현상이라는 것은 포집된 먼지가 다시 날아다니는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역전리 현상이라는 것은 스파크를 띠면서 먼지가 그냥 두껍게 쌓이는 현상이에요. 포집된 게 아니고 그냥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집진판을 기울이면 두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들은 재비산 현상이나 역전리 현상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장치에서 발생하죠? 그렇죠. 건식에서 발생해요. 자, 전기 집진기는 특이하게
근식과 습식을 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치 안에 근식 장치가 있고 습식 장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근식 장치를 사용했을 때 제비산이나 역전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비산이나 역전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상태로 돌리면 되죠? 습식 집진기를 채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지책은 습식 집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개는 뭐냐면 시약을 사용하는 거죠. 시약은 NH3. NH3가 뭐죠? 암모니아. 그래서 암모니아를 주입하는 거예요. 반면에 역전리 현상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 생기기 전에 방지책은 아니면 대책은 습식 집진기. 그리고 두 번째는 SO3 주입. 그리고 H2SO4 황산 주입. 그리고 타격 빈도를 증가. 여기서 타격 빈도라는 것은 뭐냐면 집진판에 쌓여있는 먼지를 떨어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집진판에 먼지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돼요.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보시다시피 10의 4승 5cm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제비산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제비산 현상도 나올 수 있고 역전리 현상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10의 4승 5cm 이하일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제비산 현상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대책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근식에서 발생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습식 집진기를 채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약을 주입했을 때는 암모니아를 주입을 하게 되면 제비산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면 역전의 종류는 공중역전과 지표역전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침강성 역전과 복사성 역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되어 있어요. 이 침강성 역전이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죠? 공중역전에 해당하죠. 자, 반면에 복사성 역전이라는 것은 지표역전에 해당해요. 지표역전을 다른 말로 접지역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침강성 역전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느냐면 고기압 중심부에서 발생하죠. 반면에 복사성 역전 같은 경우에서는 태양의 복사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먼저 설명을 보시면 복사성 역전은 태양의 복사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해서 방사성 역전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이 맑고 바람이 적을 때 지표면 근처에 공기가 낮은 온도로 냉각되면서 발생하는 역전을 우리가 복사성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맑은 날 아침에 자주 발생을 하고 단기간의 오염물질의 축적으로 대기오염을 야기하죠. 그래서 일어나는 시기로 보면 겨울철 맑은 날 아침, 그리고 단기간에서 발생하느냐 아니면 장기간에서 발생하느냐, 기간을 나타내게 되면 단기간에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런던 서머그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강성 역전을 보시게 되면 원인은 고기압 중심부입니다.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면 고기압과 저기압 두 가지가 있죠. 저기압은 강한 상승형 바람이 형성이 되죠. 반면에 고기압에서는 약한 침강형 바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대기오염은 지표적으로 오염물질이 떨어지면서 피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기압에서는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기압에서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침강성 역전은 고기압 중심부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청이 서서히 침강하면서 기온이 단열 변화로 송원되어서 발생되는 현상. 그리고 주로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복사성 역전은 단기간에 발생한 데 비해서 침강성 역전은 장기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발생된 가장 대표적인 서머그 사건은 LA 서머그 사건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머그 사건이라 그러면 런던 사건과 LA 사건 두 가지를 큰 축으로 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LA 사건은 2차성 서머그의 대표적인 사건, 런던 사건은 1차성 서머그의 대표적인 사건. 그리고 역전도 LA는 공중역전, 침강성 역전이 되겠죠. 그리고 런던은 복사성 역전, 지표 역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역전. 그리고 런던은 단시간, 그리고 LA라는
공중력전은 장시간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전부 다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시면 대교용 공정시험 기준상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검출기의 종류 4가지를 써시오 되어 있어요. 자, 검출기의 종류 4가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말이 들어가죠, 여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 장치가 뭐냐면 검출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검출기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서술하시면 돼요. 자, 열 전도도 검출기, 약자로 TCD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꽃 이온화 검출기, 약자로 FID, 그리고 전자포역형 검출기, 약자로 ECD, 그리고 불꽃 광도 검출기, 약자로 FPD라고 해요. 그래서 열 전도도 검출기가 있고 불꽃 이온화 검출기, 전자포역형 검출기, 불꽃 광도 검출기.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에 보시면 통풍의 종류를 3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되어 있죠. 자, 먼저 압입통풍, hợp입통풍, 평형통풍이 있는데 통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풍의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크게 강제통풍이 있고 자연통풍이 있습니다. 자, 강제통풍이라는 것은 송풍기를 이용해서 통풍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연통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통풍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강제통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압입통풍, 자, 그리고 hợp 입통풍, 그리고 평형통풍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통풍에는 말 그대로 자연통풍입니다. 자, 따라서 4가지의 종류를 적으라 그러면 압입통풍, hợp입통풍, 평형통풍, 자연통풍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강제통풍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료가 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료가 연소하는 곳이 연소실이에요. 그 다음에 연소실 중에서도 버너입니다. 버너. 버너에서 연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꽃이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료가 연소를 하게 되면 오염물질이 발생하니까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방지시설을 나가게 되면 이제 외부로 오염물질이 나가겠죠. 그래서 굴뚝 발생원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압입통풍은 어디다 설치를 하느냐면 버너에 설치를 해요. 자, 압입통풍 버너에 설치해서 밀어내는 형식을 압입통풍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hợp입통풍이라는 것은 굴뚝에 설치를 합니다. 굴뚝에 설치를 해서 hợp 입을 해요. 그래서 hợp입통풍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평형통풍이라는 것은 압입통풍과 hợp 입통풍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너에서도 설치를 하고 굴뚝에서도 설치하죠. 왜 그 2가지를 설치하느냐?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용량 연소 설비에서 사용되는 것은 평형통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도는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압입통풍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노안에 설치되어 있어요. 노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소로 버너에 설치가 되는 거죠. 노안에 설치된 가압송풍기에 의해서 연소용 공기를 연소로 안으로 압입해서 통풍하는 방식이고, 자, 특징은 뭐냐면 연소실의 공기를 예열할 수 있습니다. 연소실의 공기를 예열할 수 있다는 소리는 온도를 높인다는 소리겠죠. 왜 온도를 높이느냐? 연소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소 온도가 높아야지 연료가 잘 타겠죠. 자, 이거는 당연히 버너에서 우리가 연료를 연소하기 때문에 버너에 설치되는 송풍기가 압입 송풍기거든요. 그래서 압입 송풍에서는 공기를 예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의 내압이 정압으로 연소 효율이 높아요. 정압이라는 것은 플러스의 압력인데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입니다. 따라서 연소 효율이 높다. 그리고 hợp 입통풍은 그 반대가 됩니다.
자, 로의 압력을 부압으로 유지를 합니다. 압입에서는 플러스 정압으로 나타내니까 흡입에서는 마이너스 정압으로 나타나는 거죠.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에요. 그 다음 배기가스를 굴뚝으로 흡입시켜서 배출하는 방식. 자, 그리고 역화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역화라는 것은 뭐냐면 백파이어 현상이라고 해서 연소실에서 연료가 연소가 돼요. 자, 그러면 연소 속도의 연소가 일어나면 이 열을 바깥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송풍기를 쓰는데 바깥으로 불꽃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소 속도에 비해서 분출 속도, 바깥으로 내보내는 분출 속도가 작으면 불꽃이 계속 버너에 머물고 있겠죠.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는, 그래서 비정상 현상이 되는 것을 역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화 현상은 비정상 현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역화의 위험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흡입 통풍은 여기 있잖아요. 송풍기가. 그러니까 버너에 관계되는 내용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통풍력이 크겠죠. 왜? 통풍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게 굴뚝에서 흡입을 하기 때문에 통풍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평형 통풍이라는 것은 압입 통풍과 흡입 통풍을 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용량 연소 설비에 적합한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풍 및 논외압의 조절이 용이하며 동력 소모가 크고 설비 및 유지비가 많이 들겠죠. 왜? 장치가 한 개일 때보다는 두 개일 때, 그리고 장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유지 관리도 어렵고, 그리고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압수지 세정 집진 장치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을 5가지를 써시오 되어 있어요. 자,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이에요. 가압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압력을 가해서 물을 분사시키는 장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분무액에 압력을 높여서 미리파의 특성을 양호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미리파라는 것은 입자를 작게 만들죠. 그래서 섭식 같은 경우에서는 물을 뿌려주는 건데, 뿌려주는 물을 액적이라고 그러죠. 액적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그만큼 처리 효율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액가스비를 증가를 시켜요. 그럼 여기서 액가스비라는 게 뭐냐면 세정장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액가스비의 단위가 리터 퍼 미터의 삼성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리터라는 것은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주입량입니다. 자,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처리 가스량.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액가스비가 크면 클수록 물을 많이 넣어줘야 되니까 처리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은 액가스비가 커요. 반면에 물에 잘 녹는 처리가 용이한 물질은 액가스비가 작은 게 특징이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효율을 높이는 조건이에요. 효율을 높이는 조건이니까 액가스비가 크면 클수록 뭐가 많이 들어가죠? 물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처리가 어떻게 되죠? 더 잘 되겠죠. 자, 그리고 충전탑의 경우에서는 처리가스 속도를 작게 해야 된다. 처리가스 속도를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충전탑 같은 경우에서는 충전재에 가스가 머무는 상태에서 물을 분사시켜서 처리하기 때문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되는데, 처리가스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우리가 처리가 어렵죠. 자, 그리고 충전탑의 경우에 처리가스의 체류 시간을 길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벤츄리 스크래버에서는 스로토브의 배기가스 속도를 크게 합니다. 여기서 스로토브라는 것은 목 부분이죠. 그래서 벤츄리관 같은 경우에서는 목 부분의 면적이 어떻게 되죠? 목 부분의 단면이 좁아들기 때문에 단면적이 작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죠. 대신에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에 직경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물을 분사시켜서 처리하기가 그만큼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저온부식의 원인을 쓰고 방지 대책을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저온부식이라는 것은 저온부식은 말 그대로 뭐에 의해서 발생하느냐 하면 황산에 의해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저온부식은 온도가 150도씨 이하라는 노점 온도 이하에서 황산이 급격하게 발생해서 일어나는 부식이죠. 자, 먼저 연료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황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황성분이 포함된 연료를 연소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SO2나 SO3가 발생하죠. 자, 그리고 SO2나 SO3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노즐 온도, 노즐 온도를 150도 이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즐 온도 이하가 되면 수증기하고 반응해서 뭐가 많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황산이 급증하게 만들어져요. 부식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황산이거든요. 그래서 부식의 1인자인 황산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뭐가 일어나겠죠? 부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온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저온 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황성분이 연소를 해서 SO2나 SO3를 거치는데 이 SO2나 SO3가 노즐 온도 이하에서는 황산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저온 부식. 자, 그러면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게 15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예열 공기를 사용해요. 공기를 예열을 하면, 다시 말해서 열을 가하면 연소 온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보온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온 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 금속 표면은 어떻게 해요? 내식 재료로 피복합니다. 내식 재료라는 것은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질이죠. 그리고 연소가스 온도를 산노점 온도보다는 무조건 높게 유지합니다. 150도 이하가 돼야지만이 황산이 급증하기 때문에 황산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노즐 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과잉 공기를 줄여서 연소해요. 왜? 과잉 공기를 늘리면 연소 온도가 어떻게 되죠? 연소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라는 것은 가장 적정한 공기가 들어갔을 때 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리고 연료를 전처리해서 유황분을 적게 하면 되죠. 유황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SO2나 SO3가 발생하고 SO2나 SO3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온에서 다시 말해서 150도 이하에서 황산이 급증하게 되니까 원인 물질을 제거를 하면 발생하는 황산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원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복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댁에 오셔서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주시느냐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메일 주소는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이론 문제와 계산하는 문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계산하는 문제는 기본 공식에 의거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한꺼번에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힘들죠. 그래서 반복적인 수업으로 또는 반복적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익혀주시고 풀이를 익혀주시면 한 번만 합격할 수 있으니까 합격의 비법은 반복학습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